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저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방이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저택 내부를 조사한 사람들 중 여러 명이 미로 같은 방 구조 속에서 길을 잃고 사라졌기 때문이다. 몇몇은 무사히 나오기도 했으나 그들은 모두 저택의 어두운 비밀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누구도 두 번 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어느 여름날 도시에서 온 대학생 5명이 이 저택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대학 신문사 소속 기자들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굴하여 특종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도시에 돌아가 기사를 작성할 계획을 세웠다.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먼지 쌓인 고가구들, 금이 간 벽지, 썩어가는 목재 냄새가 코를 찔렀다. 5명은 손전등을 켜고 본격적으로 저택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자 복도 끝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각 방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지만 문을 열 때마다 전혀 다른 방이 나타났다. 맨 처음에는 넓고 어두운 서재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으스스한 분위기의 오래된 식당이 나타났다.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갈 길을 기억하려 했지만 모든 문이 같은 모양이라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다.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서로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다른 방이 나오기 일쑤였고 뒤로 돌아가려 해도 문이 닫히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들에게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독자적으로 탐색하던 재훈은 이상한 기운이 도는 방에 들어섰다. 그 방에는 커다란 거울이 벽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재훈은 거울 속에서 자기를 응시하는 누군가의 얼굴을 발견했다. 이내 그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졌고 손이 거울 속에서 뻗어나와 재훈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다. 재훈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거울 속 손의 힘은 너무 강력했다. 한편 다른 방으로 흩어진 나머지 4명도 각기 다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인지는 오래전 죽은 듯한 눈이 퀭한 소녀의 형체를 발견했고 그녀가 내는 기괴한 웃음소리에 무릎을 꿇었다. 지수는 복도를 헤매다 벽에서 찢어져 나온 손이 그녀를 잡아채려는 것을 보고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저택의 공포를 경험하던 그들 중 혜진과 민수는 서로를 찾아냈다. 힘겹게 서로를 부축하며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문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바닥에 마른 핏자국을 발견했다. 핏자국은 길게 이어져 있었고 무언가 끌려간 듯한 형상이었다. 그들은 그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같은 장소를 다시 돌아오는 듯했지만 마침내 한 줄기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그곳을 열자 밖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뛰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그 문으로 향하던 순간 뒤에서 참을 수 없는 냉기가 느껴졌다.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밖으로 나서자 그들은 저택의 입구로 돌아와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온몸을 덮친 안도감에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함께 들어갔던 재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들은 도시로 돌아갔다. 그들의 기사에는 저택에 대한 어떤 사실도 적힐 수 없었다. 그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이 이야기는 영원히 그들만의 비밀로 남기기로. 저택에 남겨진 것은 재훈의 행방이 묘연해진 채로 이처럼 공포는 끝나지 않는 방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저택을 찾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끝나지 않는 방에서 과연 처음부터 끝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채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시험 기간마다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민수는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었지만 밤이 깊어지자 민수를 제외한 학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결국 민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고 피곤한 눈을 비비며 문제집을 보던 민수는 잠시 머리를
시킬 겸 긴장을 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에는 오직 민수의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캠퍼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창밖을 보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창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 것입니다. 민수는 약간의 오싹함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수는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며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일정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있나? 라는 생각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그가 걸음을 멈추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서관은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적막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소리가 난 쪽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청인가? 그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잊으려고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그 뒤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가려 했습니다. 문으로 다가가는데 그의 등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겁에 질린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밖은 밝기 시작했고 그는 도서관 문을 나와서야 누군가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도서관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저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과민 반응을 한 것이라며 웃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 도서관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 그 도서관 어딘가에 아직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두가 민수의 경험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도서관은 밤이 되면 더 이상 공부하는 장소가 아닐지도 모르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약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낡은 양옥집이 한 채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고 비가 내리면 집 주변으로 안개가 자주 깔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고스트하우스라고 불렀다. 집의 창문은 산산조각 나 있었으며 문은 항상 삐걱거리며 열렸다. 아무도 이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그 집에 얽힌 이야기들도 많았다. 수년 전 서울에서 온 민호라는 청년이 혼자서 그 집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민호는 오래된 가구, 벽에 걸린 낡은 그림, 그리고 먼지 쌓인 피아노를 발견했다. 민호가 조사를 시작한 첫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오르는 발자국 소리, 낮은 속삭임, 그리고 무언가 문을 긁는 소리가 있었다. 민호는 이것이 바람과 집의 오래된 구조 때문일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민호가 피아노 방에서 조사하던 중 갑자기 피아노가 혼자 연주되기 시작했다. 민호는 겁을 먹고 방을 빠져나와 다른 방으로 숨었다. 그때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텅 빈 집에서 들릴 수 없는 소리였다. 그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민호는 공포에 질려 창문을 통해 그 집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민호는 주민들에게 그 집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들은 민호에게도 그곳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그 중에는 마을의 옛 역사에 관심이 많던 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민호의 이야기도 잊혀질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다. 이들은 서울에서 온 조용한 가족으로 마을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족 중 막내 아들인 지우는 늘 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낡은 집에서 피를 씻어내리는 여자의 모습과 슬프게 웃는 아이,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집이 실제로 마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형과 그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형은 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함께 갔는데 둘은 그 집의 문턱을 넘자마자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집에 들어서자 두 형제는 그곳이 버려진 집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소 정리된 내부를 발견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거실의 벽장을 열었고 그 안에는 예전 주민들로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거렸다. 지우는 그 가족의 막내가 자신이 꿈에서 본 아이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순간 형이 뒤에서 몇 마디 비명을 질렀다. 형의 시선이 고정된 곳에는 창문에 나타난 한 여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슬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공포에 질린 두 형제는 집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갑자기 잠겼다. 순식간에 집안은 어둠에 잠기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붙잡고 절망 속에서 창문을 향해 돌진했다. 다행히 창문은 부서졌고 형제는 얼떨결에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두 형제를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두 형제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집은 다시 고요와 정막 속에 잠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했다. 지훈의 가족은 결국 마을을 떠났고 그 집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의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언덕 위에 서 있으며 어떤 날 밤에는 그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 집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놀라운 풍경 속에서 혹시라도 집을 다시 찾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듯했다.